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태풍 다나스가 때늦게 올라온다 그러는군요. 낮과 피해도 우려가 되지만 여러 가지 이 결실의 계절에 감기 같은 거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양그룹 사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무려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요. 피해 규모도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조 원. 복지예산 몇 조 원이 없어서 난린데요. 자, 이런 가운데 동양그룹 총수 일가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그래서 피해자와 국민들 모두가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3부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에는 성균관대 앞에 있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사회과학 서점이 있습니다. 이 서점 이름이 풀무질인데요. 이 풀무질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고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인지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상황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초반에 전장에서는 상당히 회복하는 듯 하다가 밀리기 시작했네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시황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마이너스 3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약간 0.13% 정도, 0.60% 정도 빠지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한 2,300억 가량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 23일 이후에 28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네. 이동안의 금액이 10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연초부터 빠져나가던 자금들이 다 회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냐는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들 자체 경쟁력 자체를 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례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가 났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외국인들이 드디어 좀 재평가를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오늘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 쪽의 상황은 셧다운이 지금 계속돼 1996년도에 21일 연속 셧다운 경험이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 쪽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17일 날 또 부채 상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네. 어떨까요? 미국의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당분간은 우리 증시를 좀 짓누르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 때가 이제 가장 길게 네. 갔던 그 셧다운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쭉 보다 보니까 길게 갔더라도 경제에 별로 영향이 없었다. 예. 이번에도 잘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너무 낙관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낫봇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간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한글날이라서 다 쉬는데 10일 날에 우리는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가 이제 영업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내일 또 역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번 옵션 만기도 좀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단지 이제 오늘 시장에도 본 것처럼 그동안 올라왔던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어떤 테마를 가진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친다면 이번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를 매수를 한다는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경제의 그동안의 상당히 성장 동력이라고 했던 게 자동차, 조선, 건설 또 전자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기존의 이런 하드웨어 쪽 과거 우리가 경제 집중을 했던 분야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나요? 그렇다 그러면 코스닥이 좀 올라야 될 건데 코스닥 시장은 조용하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이 워낙 저평가가 됐던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평가가 됐던 부분 자체를 이제 제대로 된 평가로 올라오는 거지 네. 이 부분을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반도체 쪽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휴대폰 기기 쪽에서는 조금 실적이 예상보다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4사분 실적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뭐 지금 생각보다 10조보다 안 좋을 거라는 거지 네. 많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그런 부분을 가다 보니까 이제 성장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 매수세는 앞으로 더 우리 시장이 더 막 우리 좋아질 것이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낮게 봤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올 초였죠. 뱅가드 펀드라고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FT 지수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한 8조 원 정도 된다 그랬었나요, 저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계산이 한 7조에서 한 10조 정도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실질 정도는 실질적으로 한 8조 정도 나간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제 연 30일, 28일 계속 매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10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면 그 뱅가드 펀드를 환매해서 다시 들어오는 꼴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들어올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오고 있는 그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가드는 사실 이제 다 나간 상태인데요. 그걸 메꾼 자체의 자금 자체가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그렇고요. 근데 추석 연휴 이후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약간 투기성 자금의 성격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이 추석 이후에 들어온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석 전을 비교하면 그래서 시장을 흔들 만한 자금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 시장의 외국인 순환을 일단 긍정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굳이 나쁜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환율 문제를 또 오늘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1071원, 지난주 금요일보다 한 2원 정도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환율의 흐름은? 지금 환율 자체는 사실은 크게 움직임은 없다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자금을 물밀듯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이 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일본 옌이 옌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97엔대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 보게 되면 95엔대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95엔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조금 우리 원화 강세를 좀 상쇄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95엔대까지 간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와 그다음에 샷다운 문제, 부채 상환 문제다 연결되어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업종 문제를 한번 계속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의 휴가 시즌, 쇼핑 시즌 아닙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대개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쇼핑 시즌이 들어간다 그러면 먼저 뜨는 게 이제 소비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완구라든가 공제라든가. 근데 거기에 이제는 가전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차도 들어갑니다. 예전같이 이제 완전 작은 것만은 아니라는 부분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다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올라간 부분도 어디 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소비신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근데 단지 어떤 심리상으로 이제 안정감을 준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형 우량주 쪽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였지만 사실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시장이 꺼지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의 어떤 변화 자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참 좋은 힌트네요.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바이오나 모바일 게임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직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관세청이 지난 6월부터 조세 햇빛처 불법 자본 유출 단속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40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약 1조 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얼마 몇 달 전이었죠. 그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예. 해외에 이제 그 불법적인 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해가지고 예. 자본 유출을 한 명단들을 쭉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청이 조사한 데는 그 뉴스타파가 공개한, 거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명단들, 예. 거기에 한 13개 업체가 이제 조사가 됐는데, 여기서 불법 외환 거래가 7,400억 원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예. 또 그거와는 이제 별도로 다른 업체들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조가 조금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관세청에서 해외 불법적인 이 재산 도피 또 자본 유출한 업체들은 이제 국세청으로 또 명단이 통보가 돼서 내국세 쪽에서도 혹시 탈세가 없었는지 또 네. 조사를 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예.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이 수출입 가격 조작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에 뭐 물건을 팔면서 실제보다 수출 대금을 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네. 여기서 신고하기는 이제 9천만 달러만 했다. 그래서 1,000만 달러 정도는 이제 거기에 숨겨놓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또 수입 가격을 하면서는 반대로 수입은 부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사왔는데 110원에 사왔다. 네. 그래서 그쪽에는 100원만 주고 거기에 10원에 해당하는 걸 남겨놓고 이런 사실 이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이 자본 유출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빈번한 경우인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적발된 게 한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걸 다 걷어들이고 또 벌가금까지 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죠. 네. 자, 공정거래위원회 요새 활동이 좀 뜸한가 했더니만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요구 금지시켰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판매 장려금이라는 게 예. 이제 대형마트하고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거기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의 어떤 갑을 관계라는 거는 이제 작년부터 쭉 논란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한다, 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 네. 그다음에 거의 노예 계약에 가까운 계약서를 쓰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판매 장려금이라는 겁니다. 네. 판매 장려금이라는 거는 이 대형마트와 같은 이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이제 상품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 마진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납품업체의 매출 일정 부분을 기본 장려금이다 이런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기본 마진이 있고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또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중 마진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좀 실제 영업과 판매 행위와 관련이 된 그런 이 비용에 들어가는 장려금도 있지만 네.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장려금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늘린다. 그러니까 좀 막연한 판매 촉진 이런 좀 막연한 이름으로 네. 받는 기본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고 네. 또 대형 업체가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걷는 무반품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경쟁업체와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 인하분을 전가하는 시장 판매 가격 대응 장려금 이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종류도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전체 판매 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이 대형마트들이 한 1조 4천억, 1조 5천억 원쯤 되는데 그중에 한 80%가 이번에 금지가 되는 항목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은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거래 관행이고 네. 또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제조업체들의 원가 구조를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금지하게 되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이 한 6%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걸 금지해버리면은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겠군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 자유구역이 상당히 많죠? 네. 한 8개가 있습니다. 예. 8개가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 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렇죠. 송도 청라지구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또 부산 진해인가요? 그쪽 예, 에도 또 하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들이 있는데 한 8개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단위 개발 사업 지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지역 안에 이제 몇 개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각 지구별로 해놓은 건데 그게 다 합치면 한 98개쯤 되는데요. 예.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얘기인데요. 98개 경제자유구역 내 이 단위 지구 가운데 현재 개발이 완료된 데는 19%, 19개밖에 안 되고요.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33개라고 합니다. 네. 아직 실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데가 46개, 한 47%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절반 정도는 지정만 돼 있고 전혀 실시 계획 같은 것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특히 이제 황해 경제자유구역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여기는 각각 4개의 단위지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 한 군데도 이 실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도 6개 단위지구 가운데 5곳이 아직 실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고 가장 활발한 데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인데 네. 거기에도 27개 단위지구가 있는데 9곳은 아직도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 지역이 그냥 놀고 있다는 건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예. 또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구 지정만 해놨지 여기에 뭐 사실 오피스도 지어야 되고 네. 뭐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짓고 상업시설도 짓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많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에 과연 8개씩 필요한 것인지 네. 또 그 안에 98개나 되는 이런 사업지구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출발은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 서너 개로 출발을 했는데 각 지역 단체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많이 정부가 늘려놓은 겁니다. 예. 지자체 책임도 있고 정부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뭐 도저히 여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로 정부 행정 조직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무슨 꽃박람회, 무슨 축제도 많아지면서 같이 경제 자유구역도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옮겨지는 것은 별로 없군요. 그렇죠. 좀 뭐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애당초 이것은 사실은 뭐 정책의 실패죠. 네.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지구만 덜커덩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로 뭘로 다 채우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예. 간단하게 내년도 뭐 경로당 낸낭방비 지원이 삭감됐다는 소식은 뭡니까 이건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그 국감 자료인데요. 네. 내년 예산안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담긴 이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예산 당국이 이 법을 무시하고 복지부가 신청한 293억 원을 전부 예산에서 깎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제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네. 국가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돈이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자칫 경로당이 이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기초노령연금도 걱정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되지만 경로당 낸낭방비가 당장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지 걱정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2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양그룹 사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참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거기에다가 소비자 이 투자자들 보호 문제까지 곁들여 있고요. 금감원은 마치 뒷좀 주고 구경하는 듯합니다. 불남 구경하는 것 같은데 금감원이 무기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갈지 좀 더 자세하게 2부 경제 이슈 시간에 살펴보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점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통해서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제가 알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모두 32개입니다. 그중에 이미 5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요. 자,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32곳 모두가 다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요. 동양증권에 대해서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보험, 불안전 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룹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포함하는 거겠죠.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예. 이 계열사 5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기업 회생하고 워크아웃하고 법정 관리 서로 의미가 좀 다릅니까? 법정 관리하고 기업 회생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법정 관리하고 워크아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법정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법원 관리하에 법률에 따라서 기업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네. 그럼 워크아웃은 일종의 자율협약입니다. 예. 은행 중심으로 한 채권자단의 자율협약에 따라서 은행이 중심이 돼서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얘기하죠. 예. 이건 자율협약입니다. 지금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한 4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요. 예. 금융기관 여신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스스로 채권단을 만들어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가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또 개인 투자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주주도 있을 거고요. 예. 회사채 또 CP 이 세 가지 그룹이 있을 텐데 주주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 들어가면 거의 주주 권리가 거의 유명무실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사실은 어떤 권리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회사채하고 이제 기업보험 CP를 사신 분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개 계열회사 문제가 아니라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양인터넷이라든지 동양레저 참 회사채도 많이 발행하고 CP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그룹 전체가 한 1년 사이 급격하게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예. 발행량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도날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일종의 사기죠, 이렇게 되면. 네. 차용 사기가 되는데 이런 불법행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단이 공동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네. 민사소송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발견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요새 동양증권이 많이 팔았죠. 예. 거의 다 동양증권을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예. 더더욱 이 동양증권은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불안전 판매 문제는 근데 사실은 집단 소송을 하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불안전 판매가 무슨 뜻이고 왜 어렵습니까? 집단 소송이? 이게 원래 이제 이 자통법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요. 자본시장 통합법이요. 예. 그 법률에 보면은 이런 금융 상품을 팔 때는 일단 상담자가
상품 내역을 제대로 설명해줘야 되고 그 네. 위험성도 잘 알려줘야 됩니다. 네. 충실히 설명을 해야죠. 네.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이제 불안전 판매가 되고요. 여기 따라서 그 판매한 증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네. 이 불안전 판매 문제를 심리할 때는 또 같이 심리하는 게 투자자가 어느 정도 금융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과거에 그 투자 경험이 있는지, 또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가 같이 심리가 됩니다. 네. 이 집단 소송이라는 거는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 가지만 입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법 행위를 밝혀낸다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공통되죠. 그렇죠.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그렇죠. 거. 그걸 계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개인마다 투자한 뭐 배경이라든지 설명된 정도, 자기의 투자 경우 다 다르죠. 네. 한 소송에서 2명 이상 그런 것 심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집단 소송은 불안전 판매 관련 소송은 좀 집단 소송이 좀 매우 어렵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이 기업 동양그룹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 회사채가 가격이 급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회사채를 또는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일종의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이분들의 이 투자 행위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또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4천억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레저 같은 경우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법정관리 신청해서 만기가 돌아온다. 이거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요. 예, 이 투기까지 같이 일어나서 문제인데요. 네. 일단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만기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회사 자체는 일체 지급 의무를 이제 피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법정 관리를 선택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에 회사채 그 GP 그거 거래하신 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래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봐야죠. 일종의. 그래서 저도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굉장히 위험한 거래는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단 소송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불안전 판매 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그 상품 설명서를 그 받게 됩니다. 네. 이 상품이 어떻습니다 하고 이제 이 서류된 걸 받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것하고 또 본인이 그 이 금융 거래를 할 때 뭐 증권사든 어디든 간에 예. 자기의 뭐 투자 경험 뭐 자기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인지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투자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예. 상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을 텐데 예.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구입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아. 이게 사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자통법에서 그 구입을 신중하게 해서 사전에 그런저런 설명하라는 거는 전화 상담을 대충 하고 팔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사전에 충분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하라는 건데. 네. 그런데도 현실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경우에는 동양증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회사에 녹취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불안전 판매 소송이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그렇겠네요. 증거가 됩니다. 거래할 때의 모든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예,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뭐 이 투자 위험성이라든지 하다못해 이것이 굉장히 투기 등급이었죠. 네.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는데. 예, 트리플 C 플러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A3 마이너 A3 마이너 내지 이제 A 마이너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일반 개개인한테는 권유하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예.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개별마다 사연이 다 틀려서 예. 참 곤란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별 소송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별 소송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불안전 판매 소송은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네. 금융 지식도 그렇고 이 법률 분야 자체도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전문 변호사가 수행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아. 지금 여태까지 판례들이나 승소율을 보게 되면은 네. 불안전 판매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사실 20% 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인정되는 금액 자체도 보통 30%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변호사 보수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해액이 뭐 한 5천이라든지 네. 뭐 이런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좀 조정을 거쳐서 예. 거기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재판을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죠. 보통 그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그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정말 뭐 퇴직금 중에서 아니면은 본인이 아끼고 아꼈던 돈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2억이나 10억 하신 분들이야 뭐 그 돈이 그만큼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소액 투자 5천만 원 이하 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도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 됩니까?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그 승소 가능성이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용 문제 때문에 그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하면 일단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예를 들면 뭐 20% 30% 조정 결정이 났다. 그런데도 그 은행 증권사에서 그걸 거부해서 소송을 간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소송에서 승소하기 굉장히 좀 용이하죠. 쉽고 네. 또 사실은 그 소송 과정에서 소액일수록 그리고 이제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 불안전 판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소송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 예. 정황들이죠. 우리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뭐 법원에서야 판례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1999년 대우 사태, 그다음에 네.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 사태, LIG, STX, 예. 웅진 그런 경우에 집단 소송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 소송으로 해서 승리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불안전 판매와 관련돼 가지고는 네. 사실은 집단 소송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 사례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만 좀 그렇군요. 쌓여 있는 거고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그 사례들이고 예. 지금 집단 소송 LIG 건설 CP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들어갔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뭐 얼마 전에도 그 LIG 그룹 회장이 3년 실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정 구속되면서 네네. 그 회장은 이제 8년 네. 선고받고요. 네. 그룹 범죄가 다시 밝혀진 거죠. 아. 그래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집단 소송이 가능해졌고 그 지금 현재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러면요, 네. 변호사님 지금 그 동양그룹 중에서 우열 계열사라고 하는 동양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법정관리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 배경이 뭘까요? 이 도덕적 모럴 해저도 이게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경영권 예. 방어하려 한다 뭐 이런 내용. 이 법정 관리에서 이제 특이한 제도가 DI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데프터 인 포데이션이라고 해서 예. 기존의 경영진한테 법정 관리인, 사실상 법정 관리인이 이제 대표이사가 됩니다. 예. 사장이 되는데 예. 그 대표이사를 지금 그러니까 법정 관리인을 기존의 경영진한테 맡기는 제도가 있죠. 예. 그 기존의 경영진한테 중대한 범죄 행위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통상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선 동양시멘트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 관리 신청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예. 일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만이 다일까 저는 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사실 주주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유명무실해 준다고 말씀드렸고 네. 사실상 이제 채권자가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동양시멘트의 지금 채무 구조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뭐 검찰도 그렇고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방금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변호사님. 예.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동양그룹 네. 대주주 일가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모양새로 봐서는 저게 그룹 차원에서 결국 일어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나타난 정황만 봐도 저는 이게 명백하게 일종의 이제 차용 사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폰지 사기의 일종이죠. 그렇죠. 폰지 사기죠. 네. 제가 안 그래도 예, 그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폰지 사기인데 뭐 사실 지금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검찰 고발도 고발이고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어야죠. 네. 지금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범죄 뭐 증거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금감원 고발도 당연한 것이고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네. 그에 대해서 피해가 확산을 또 막고 예.
그리고 뭐 추스려야죠, 이제. 추스려야죠.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다 보면요. 동양그룹에 투자하신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네. 그중에 예스를 통해서 백경기님이 보내셨는데 변호사님 간단하게 답변 하나 해주시죠. 동양생명이에요. 3년 넘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무관하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양생명이 정말 동양그룹과 무관한 회사입니까? 하셨습니다. 지금 동양생명의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은 네. 동양그룹 계열사 관련해서 그게 거의 지분이 별로 없어요. 네. 5%도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거의 지금 MBK 파트너스인가요? 네. 그쪽이 50%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경영권만 놓고 보면 사실은 동양그룹하고 관련이 무관한 없다. 회사죠. 예.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되시고 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언제 한번 상담을 또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법인 이대순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오늘까지 국경절입니까? 네, 오늘까지 쉬는데요. 예.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월자 휴가라든지 예. 그리고 보상 휴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말까지 쉬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여행 같은 걸 많이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여행자들은 작년보다 한 18% 정도 늘어나면서 네. 4억 3천만 명 정도에 야. 달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에 그 방문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국경절 연휴 기간만만 한 6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15만 명 정도가 입국을 했다 그럽니다. 이들이 평균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은 238만 원 정도를 썼다 그러니까요. 예. 이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에 3,600억 원 정도를 쓰면서 소비를 부양시켰던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예, 4억 3천만 명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의 3분의 1만 왔다가도 우리나라 1년 GDP의 한 20% 정도는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한 15만 명 정도 예상한다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소비한 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한국에 올 때 뭐 명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동대문 같은 경우 어디 가면 싸게 그 살 수 있는지를 미리 철저히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50통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전기 그 밥솥 같은 경우도 대여섯 개씩 이렇게 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한 뒤 친지들한테 그 신청을 받는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공동 구매 성격인데요. 아.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그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네. 전기밥솥이라든지 화장품, 의류, 건강식품, 소형가전 쪽에서는 특수가 일어났고요. 이 때문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또 서울 주변에 그 명품 아울렛 매장들이 많은데요. 네. 이쪽에는 많게는 한 2배 정도 특수들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분들이 명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명품을 유난히 선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디서 삽니까?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한국이나 홍콩, 미국에서 샀을 경우에는 중국보다 50에서 한 70% 정도 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명품을 사면은 뭐 수입 관세가 보통 10에서 25% 부과되고요. 네. 또 부가가치세가 17% 전후, 소비세가 30% 부과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내 그 살 때는 전체 그 30%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도 한 30% 그리고 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그 국가들한테서 한 그 30% 정도 산다 그러는데요. 중국에서는 180억 원 이상의 그 자산가들이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 실질적으로 51%가 해외 소비를 선호한다 그럽니다. 예. 특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남들과 다른 지위라는 것을 표시하는 뿐만 아니라 사치품을 통해서 품위를 덤으로 얻어가려는 그런 소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소비 성향은 계속 늘어나면서 그 명품 소비도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 금을 좋아하는 건 다 동양 사람들 일반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미국에는 스미스 부인이 있으면 일본에는 와타나베 부인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복 부인이 계시고 중국에는 따마라고 불리나요? 네, 따마라 그럽니다. 예, 이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서 금을 많이 사 모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일 날이었죠. 노동절 연휴 기간에 골드만삭스가 금을 매도 추천하면서 금 가격이 낙하자 예. 홍콩으로 몰려가서 10일간 300톤이란 금을 사재기를 했는데요. 근데 요번에도 국제 금 가격이 10월 1일 날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홍콩에 가서 대량으로 금을 소비를 해줬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중년 그 여성들이 홍콩에 가가지고 중국보다 금 가격이 홍콩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싸고요. 예. 또 품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샀었는데요. 특히 10월 달은 중국에서는 결혼 그 시즌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용 금 수요가 또 늘어나고요. 예. 또 새해에는 각종 축가품용 금 소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보통 그 따마들 같은 경우는 최저 2천만 원 이상 금을 사모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그 다마들과 관련해서 황금 따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럽니다. 중국의 힘이 느껴지네요. 얼마를 사모았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300톤을 사모았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금 전체 보유량이 한 150톤 될까 말까 한데 300톤을 사모았다. 참. 중국 내 금 수요가 이 공급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매년 그 순금 소비량이 1천 톤이 달하지만 생산량은 한 360만 톤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왜 금을 좋아하는 거 아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500개 도시에 부동산 종합전산망이 갖춰지면서 네. 이제는 부동산 투기가 여의치 않게 됐고요. 또 예술품 가격도 지금 치솟으면서 상존한 그 작가의 그림이 무려 180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버블이 심하다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버블이 껴있지 않는 금 쪽에 지금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네. 중국 소비자들의 금 그 실물 투기 자산의 한 20%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 중국에서는 투자 자산이 그 18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들만 84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이 9천조 원이다 보니까 당분간 중국의 그 해외 부동산 투자라든지 금 구입 붐은 앞으로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자들 84만 명이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이 방금 50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9천조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200조니까 그러면 8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대단하네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사자성어를 전에 제가 많이 여쭤봤었는데 이런 그 뭐랄까 사람의 욕심? 금을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걸 사자성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예, 등롱망촉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예. 얻을 득자, 땅 이름 농자, 발할 망자, 나라 이름 촉자입니다. 농소 지방의 그 비옥한 땅을 얻고 나니까 촉나라까지 탐난다는 사람의 욕심이 끝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법 자금을 가지고 투기를 일삼는다든지 탈세를 일삼는 것은 건전한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 중국의 이 술의 규모가 8조 위안씩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받는 사람의 월급은 22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에 경제 지표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토요일 날 그 중국에서는 무역 통계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9월 달은 한 4.3% 증가에 좀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 이맘때 홍콩의 그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던 허위 수출 때문에 아무래도 역기조 효과가 발생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그 중국의 9월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7%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그 수입도 호조가 되고 있고요. 호주나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9월달 무역 수준 한 25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도 중국의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그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덕가 망현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집을 얻고 나니까 현금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사람의 욕심이 끝없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경제연구소의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 2부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에 생생경제 3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